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안전하셨는지요? 행여 기적같은 생활 소식이라도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뉴스 채널의 눈과 귀를 고정했던 주말이었습니다. 현장 지휘를 하고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실종자 수색에 하나도 진전된 바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의 끈도 실종자들의 구명줄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정치권의 논평은 마음 졸인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라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정치는 공감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인데 우리 정치는 왜 반감으로 세를 분리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난이북강 수위가 낮아지고 침몰 유람선 수색이 개시되는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함께 기도하는 선량한 사람들과의 공감에 힘입어서 기적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6월 3일 6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오늘 수중 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헝가리 측이 지난달 31일에 잠수를 한번 시도를 했었죠. 네네. 예,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수심 깊고 유속이 이제 빨랐던 점이 이제 작용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좀 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헝가리 측은 지금 선박 인양 쪽으로 자꾸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은 일단은 수색부터 좀 해보자. 예, 그래서 제동을 좀 걸고 오늘 일단 수중 수색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 쪽에서 우려하는 거는 인양하다 보면 선박이 파손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혹시 그 안에 있을지 모르는 시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상될 가능성, 네네. 유실될 가능성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도 만약에 수중 수색에 실패한다면 6일 정도에 인양하는 것에 지금 일단 동의를 해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기노 선장도 구속을 지금 한 상태고요. 네네. 이런 속에서 추돌 직후 후진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예. 이 사고 인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예, 그래서 뺑소니 가능성이 역시 이제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속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골든타임 3분 발언도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만 수중 수색 그리고 또는 인양 이런 과정에서 펼쳐지는 상황에서 아무튼 실종자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실종자 수색, 생환의 소식 그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은 또 결렬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국회에서 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네. 정상화 방안 논의를 하긴 했는데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일단 진도는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최종 합의에 도달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유감 표명 부분은 입장차를 좁혔다 그래요. 예.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해서 유감 사과 그리고 이제 철회 이걸 이제 자유한국당이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합의 처리를 이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는 선 정도. 근데 그 부분에서 역시 이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6월 임시국회 지금 자동 소집은 되는데,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예. 공전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서 탄력 근로제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이런 것들이 역시 좀 차질을 계속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이번에 이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있었고, 이제 어제는 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까지 열린 겁니다. 네네. 한일 국방장관 회동은 이제 그제 잠시 한 40분 정도 이뤄졌고요. 어제는 패트릭 셔너한 미 국방장관 대행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분까지 참석해서 이제 3자 회동을 이제 가진 건데요. 지난해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때 만나고 8개월 만에 만난 겁니다. 네. 우리로서는 특히 이 한일 간의 이제 국방장관 회담에 더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이 그 한일 국방장관 회동 뒤에 밝힌 바에 따르면 초계기 근접 위협 비행과 관련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양측이 기존 입장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얘기는 좀 나눈 거고 이런 속에서도 국방 협력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지금 봤다고 합니다. 예. 뭐 사실은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뭐 원초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삐걱거리는 국면이다 보니 네네. 이런저런 일들까지 겹치면서 계속 이제 악화돼 왔던 건데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해서 뭐 조금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셔넌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오늘 방한을 합니다. 예.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갖고 문재인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인데 지난해 북한에 대해서 유화 조치로 중단했던 대형 한미 군사 합동훈련 재개할 필요성은 아직은 못 느낀다라고 지금 한국에 오는 비행기 속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탄가스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이제 고기를 굽던 가스레인지 부탄가스가 폭발한 건데요. 네네. 이게 집주인 오모 씨 작은 아들 생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모인 자리였고, 그런데 뭐 일가족 9명이 지금 뭐 화상을 입었습니다. 1도 네네. 또는 2도 화상을 좀 입었고, 빨리 가열하려고 가스레인지 위에 숯을 많이 올렸던 것이 이제 원인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요. 예.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나오는데,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거죠? 화면, 그 다음에 사진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니까 식당에 가면 고정되어 있는? 그렇죠. 네네.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예, 있고 예.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올라오면서 네네. 가스불이 올라오고 그 위에 이제 숯을 이렇게 놔서 익혀 먹는 그런 예, 예, 시스템이던데요. 아. 이게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사용하시려고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아하. 자,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숯을 과도하게 이제 올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터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바람을 보통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러니까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제 그냥 일반 주택이니까 마당에 그냥 놨으니까 그런 시설이 없이 그냥 숯을 놓으니까 열기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용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휩쓸고 북한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휴전선에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멧돼지, 독수리 이런 동물들이 실어 나르는 바이러스까지는 막지 못하지요.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역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전염병이라고 하지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연구를 해온 분이십니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겸임교수 전화도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우선영입니다. 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920년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돼서 보고가 되었는데요. 네네. 돼지한테 좀 굉장히 병원성이 강력한 질병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질병의 병원성이 그대로 다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 피해가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가깝게 아시아에 넘어온 거는 작년에 8월에 중국에 넘어온 이후에 계속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에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 전염병 하면은 국민들께서는 구제역 이 정도 좀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구제역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구제역과 아주 유사하게 이제 그 질병 자체가 국제적으로 좀 위험한 질병의 군에 속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무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좀 포인트가 돼서 이제 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수입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수출할 수 없다던가 약간 그런 규제가 있는 좀 강력한 질병인데요. 좀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현재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발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새로운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강력한 병원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치사율 100%라는 것은 감염되면 그냥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좀 치사율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치로 100%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바이러스 동력이라 그러면 20에서 80% 정도의 폐사율인데 네. 이것도 굉장히 높은 폐사율에 속하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구제역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치사율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 50% 안팎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구제역보다는 폐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교수님, 그러면은 이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 고기를 만약에 사람들이 식용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도 해를 입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 아닙니까? 질병 자체는 이 바이러스는 돼지한테만 가는 바이러스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우려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절대 가지가 않으니까요. 아, 예. 네. 이 북한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하는데 일단 발생 지역이 압록강 유역으로 파악이 된다면은 그냥 그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기만 하면은 우리 쪽에서도 안전지대는 이제 아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발생 지역이 이제 자강도 쪽에 발생이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동물들이 이제 야생동물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동을 저희가 인간이 이렇게 제어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내려올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국경 쪽에 방역을 더 해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당연히 그거는 지금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감염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또 이동 수단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 야생 멧돼지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돼지하고 동일한 병원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네. 바이러스가 이제 멧돼지 몸 안에서 증폭도 많이 되고 바이러스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게 되고요. 예.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면은 바이러스 양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는 그런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예.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기계적으로 바이러스가 묻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멧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묻혀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네. 그들이 묻혀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리가 또는 묻혀서 옮겨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리 가진 않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멧돼지에 저희가 좀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확산 속도, 범위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발생을 네네.
쉽게 그렇게 보고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첫째 발생된 것은 일단 뭐 좀 광범위하고 좀 회사도 많이 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발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실제 발생보다는 좀 늦게 보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내용이 나오면은 이미 그 이전 단계에서 꽤 많이 확산됐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확산 속도 이제 빨리 얼마나 번질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가 됩니까? 이 바이러스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돼지, 아픈 돼지하고 이제 건강한 돼지하고 접촉이 일어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요. 네네. 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돼지고기나 아니면 부산물이 이제 돼지하고 접촉됐을 때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공기 전파나 이런 것처럼 빨리 전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접촉이 되면은 감염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돼지 몸속에서는. 그렇지만 예. 이제 다른 이제 접촉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바이러스의 전파는 조금 늦은 편이라고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또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 경계를 그냥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감염의 그 수단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위험성도 여전히 잔존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독수리가 감염되어 있는 멧돼지를 이제 사체를 뭐 먹거나 해서 그 독수리 몸에 이제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혈액이나 이런 것이 묻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네네. 혈액이 이제 실온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동물 통해서 매개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독수리가 상당히 멀리 날아가서 어딘가에 또 안착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교수님, 그 돼지를 키울 때 보면 북한의 경우에는 돼지를 키우는 환경이 잔반을 통해서 사육을 하는데 이 같은 그 북한의 사육 환경이 감염의 속도, 확산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좀 다르게 네네. 방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독이나 아니면 차단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전파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쉽습니다. 네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일단 만약에 우리 쪽으로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농가 피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피해 확산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0년 말 2011년에 구제역을 경험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피해액이 이제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 예. 피해액이라고 하게 되면은 양동농가만 피해 입은 게 아니고요. 관련 산업 자체도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 관련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사료 또는 약품 또는 유통 또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식육이나 아니면 음식점들까지도 같이 다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예. 그 범위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돼지고기와 연관돼 있는 유통의 과정까지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돈육 자체가 이제 생산 양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닭이나 아니면 소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물가 가격적인 상승이 있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도 동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수님 아까 그 2010년, 2011년에 구제역 파동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그 방역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을 저희가 이제 겪으면서 네네.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농가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진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오면서 이제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질병 자체가 조금 다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좀 빨리 확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마다 전파되는 경로나 전파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이제 지침 같은 것들이
빨리 나오고 그 지침에 맞게 농가들한테 빨리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에 맞는 방역 시스템 어떤 것을 예를 좀 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제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침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좀 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충분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농가를 상대로요? 그렇죠. 네네. 농가나 아니면 방역 담당자나 이런 예.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질병이 걸렸을 때 임상 증상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부검 소견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교육이 되고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서 딱 보고서 빨리 조기에 발견만 한다 그러면 네네. 저희가 이제 조치가 빨리 들어간다 그러면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에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북한에 발생됐다고 해서 멧돼지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요. 예. 기존처럼 국경 검역이라고 하죠. 불법 휴대 축산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그 검역이 네네.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굉장히 공고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북한을 통해서 멧돼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제 뭐 펜스나 아니면은 이제 소독시설이나 이제 소독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좀 대비를 하신다 그러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해외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 먹을 것을 반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조차도 이런 그 검역의 환경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양돈업에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네네.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 불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모르고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이제 밀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휴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정말 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가 아니더라도 해외 악성 다른 전염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염병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뭐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1차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게 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중국산 육포 뭐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닷새째입니다. 현재까지 실종자들에 대한 확인, 이에 따른 구조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외교부 유병석 과장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닷새째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지로 달려간 가족들의 애타른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실종자에 대한 속보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의 재외국민보호과 유병석 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오늘로 사고 일어난 지 닷새째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헝가리 양국의 공동 수색 어떤 지금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측 긴급구조대원들과 헝가리 대원들의 공동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뉴브강의 빠른 유속과 매우 탁한 시야 때문에
잠수요원들의 본격적인 수중 수색과 선체 수색, 그리고 인양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트를 이용한 수상 수색, 그리고 헬기를 이용한 항공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종자 수색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조속히 수중 수색과 선체 수색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헝가리 측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보통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말이죠. 해당 국하고 주변 국가의 공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네. 현재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의 공관과 해당국 정부 간의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선박사고의 경우에도 대사관에서 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에 헝가리 외교부, 내무부, 또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외교부 본부와 청와대에서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을 해서 헝가리 측은 물론이고 다뉴브강 인근 하류 국가들에도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고 첫날 우리 대통령께서 헝가리 총리와 통화해서 적극적인 구조 지원을 요청하셨고요. 강경화 장관도 헝가리 외교장관과 바로 통화를 했고, 또 외교부 2차관은 주한 헝가리 대사를 불러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강 하류 말씀하셨는데 그 하류에 있는 세르비아 같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측에서 수색 요청을 좀 한 상태지요? 예, 이번 사고가 일어난 다뉴브강은 헝가리를 거쳐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고 또 루마니아를 거쳐서 흑해로 흘러나갑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하류 국가들에도 사고 첫날부터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바로 아래 하류 국가인 크로아티아는 경찰과 경비정을 투입해서 수색을 실시하고 있고 잠수부 투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도 수색을 이제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피해 가족들이 헝가리 사고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예, 총 49명의 가족분들이 현지에 가 계신데요. 네네. 우리 대사관에서 알선해드린 호텔 등에서 머물면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브리핑, 또 헝가리 관계당국의 브리핑을 청취하면서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고 앞으로 긴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여성 가족부의 협조를 얻어서 세월호 피해 가족에 대한 상담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족 전문 상담사 4분을 현지에 파견을 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도 현지에서 가족들을 직접 만났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강 장관이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애로사항이나 요청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앞으로 법률 자문이나 수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인근 공간에서 우리 법무협력관을 파견을 해서 지금 법률 자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한 사실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네네. 지나가던 행인이 본 것 등을 확인 없이 SNS에 올린다든가, 또 본인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매우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또 헝가리 측에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구조된 분들이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구조되신 총 7분 중에 6분은 퇴원을 하셨고요. 네네. 3분은 아직 부상 치료를 위해서 입원 중이십니다. 구조된 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심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지원을 했고요. 네네. 현재 구조되신 분들이 묵고 계신 호텔에 우리 대사관 직원들을 교대로 배치를 해서 24시간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해외 여행객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해외 여행객 3천만 시대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말이죠. 이게 3천만 시대라는 것이 연간 1년에 해외여행을 가는 숫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이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우리 국민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2,870여만 명께서 나가셨습니다. 네네. 2013년에는 1,480만 명 정도가 나갔으니까 5년 만에 이제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3천만 명을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
일본은 인구가 한 1억 2,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작년에 우리보다 훨씬 적은 2천만 명 정도가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해외 여행객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같은 숫자가 다시 말해서 나가는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년에 해외여행을 2번 했다면은 그 2번 그 횟수로 더 집계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별로 집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네. 한 분이 예를 들어서 3번을 나갔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3명 나가신 걸로 그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많은 해외 여행객들이 지금 꾸준히 해외 여행을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이번에 사고가 난 수상, 유람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정부의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번 사고는 우리의 주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 관광지에서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런 안전사고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외교부에서는 지난 31일 모든 제외 공간에 관할 지역 내에 우리 국민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는 여행사와 긴급 안전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가급적 관할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공간에서 직접 실시를 해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나라 관계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네. 또 여행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문체부에서도 곧 여행업계와의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여행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 그리고 여행업계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과장님 보면요. 이제 곧 휴가철도 시작이 될 테고요. 그러면 해외 여행객들이 휴가를 가다 보면은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YTN에서도 보면 해외 안전 여행 정보 해서 이제 외교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이 해외 여행객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 관련 팁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이제 곧 휴가철이 이제 다가올 텐데요. 즐겁게 여행하시는 중에도 항상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을 위한 대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문하실 국가의 여행 정보 현황을 꼭 확인하셔서 위험한 지역은 가급적 방문하지 마시고요. 방문국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디서든 야간에 혼자 다니시는 것은 삼가셔야 하고 주간에도 가급적이면 2명 이상이 같이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혼자 여행하는 우리 여행객이 밤에는 물론 낮에도 거리에서 성추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그 나라 특유의 문화나 관습 같은 것도 미리 알아두셔서 현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외교부에서 이번 달 중에 기존의 해외 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앱의 동행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여행 중인 국가에 대한 최신 안전 정보를 푸시 알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등록한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로 본인의 현재 위치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된 애플리케이션 출시라는 것은 어떤 식의 검색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은 해당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고, 애플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해당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셔서 해외 안전 여행 이렇게 치시면 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안전 여행을 검색어로 입력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은 수시로 실시간 정보가 올라오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다운받으셔서 동행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서 네. 여행 일정을 이제 등록을 하시면 네네. 해당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자가 찾아갈 곳에 대한 안전 여행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 여행을 가서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여행자가 예. 우리 국민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할 경우 우선 가까운 주위의 도움을 청하셔야 될 거고요. 네네. 우리 영사 콜센터나 재외 공간에 신속하게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외교부 영사 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면서 전문 상담사들이 사건 사고 접수, 또 재외 공간 연락처 안내나 재외 공간 담당자 연결, 또 6개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가 되겠습니다. 3자 통역 서비스, 또 여권 문제를 비롯한 영사민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요즘 박항서 감독이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 베트남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네네. 조만간 베트남어 통역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했을 때 언제든 영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사 콜센터를 연락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전화번호는 02-3210-0404입니다. 아, 영사요? 네. 영사관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해외 안정 여행 홈페이지의 주소도 www.영사영사.go.kr입니다. 영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02-3210-0404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재외국민보호과의 유병석 과장이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시사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신속한 치료를 행하면 목숨을 구조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황금 시간대라고 불리면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간대를 말하는 네 글자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